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흙이 젖고 검은 양복들이 우산 속에 숨어 조용히 서 있던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남자 강재혁. 55세. 그의 아내 윤미정은 차가운 관 속에서 이미 세상과 이별한 지 이틀째였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 조문객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하얀 국화꽃이 켜켜이 쌓인 빈소 안엔 무겁고 둔탁한 공기만 감돌았다. 재혁은 미정이 죽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사고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출근했고 몇 시간 뒤 병원 연간실에 누워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언제나 비참한 법이었고 남겨진 사람은 그 비참을 묵묵히 감당해야 했다. 그의 곁에는 단 한 사람이 조용히 남아있었다. 미정의 여동생 윤학영. 46세.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미정과 꼭 닮은 얼굴로, 그러나 더 말없는 눈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경은 재혁이 미정의 영정을 바라보다 문득 눈을 감을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물을 건넸고 허리가 휘어질 듯 인사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 대신 고개를 숙였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침묵한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하경은 오랜만에 다시 마주한 이 집이 낯설지 않았다. 결혼 전 이 집에 종종 놀러왔고 미정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재혁이 신문을 보던 그 일상이 하경의 기억 속에도 또렷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언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고 이 집은 누군가를 잃은 사람의 냄새로 가득했다. 하경은 미정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무렵 재혁은 빈소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종이컵엔 미지근한 커피가 담겨 있었고 말라붙은 입술은 아무런 의지도 없이 닫혀 있었다. 하경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말도 없이. 따뜻한 손이 종이컵 위로 덮였다. 그 순간 재혁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정과 닮았지만 분명히 다른 얼굴, 그 안에는 한없이 조용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재혁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식장 안의 의자에 그대로 앉아 새벽을 맞았다. 하경 역시 떠나지 않았다. 같이 있자고 한 것도 함께 남자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말은 없었다. 다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너무 많은 말을 들어야 했던 며칠이었다. 힘내세요. 잘 보내드리세요. 마음 추스르세요. 하경은 그런 말들을 대신해 침묵으로 곁에 있어 주었다. 그것이 그날 재혁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의 장례식은 끝났고 비는 멈췄다. 그러나 그들의 슬픔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의 공기 속엔 아직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구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금기와 위로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감정이었다. 강재혁이 집에 돌아온 건 장례가 끝난 이틀 후였다. 재혁의 딸 유림은 이미 대학교 기숙사로 돌아갔고 집은 조용했다. 불 꺼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정지된 듯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신발장 앞에 놓인 미정의 운동화,
현관문 옆, 옷걸이에 걸린 바람막이 점퍼, 무엇 하나 손댈 수 없었다. 무의식 중에 오른손을 들어 불을 켜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미정의 채취가 가득하던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잠겨 있었다. 오래된 책장에 놓인 결혼사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함께 웃고 있는 그 속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 달라 보였다. 재혁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미정의 방도, 옷도, 냉장고 속 반찬도 그대로였다. 장례를 치르며 견뎌냈던 체력의 여진이 이제야 몰려오는 듯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눈만 뜨고 있었다.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돌려두었고 조문객 중 몇몇이 남긴 문자에 답장할 기운도 없었다.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녁 무렵 누군가 현관문을 열었다. 윤학영이었다. 하경은 말없이 장을 봐온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달걀, 우유, 두부 그리고 미정이 자주 사던 된장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싱크대 앞에 서서 장을 정리하고 냄비에 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재혁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왜 왔어요?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경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형부가 끼니를 안 챙기실 것 같아서요. 조카도 없고 아무도 없고. 조용한 말투, 다정하지도 않지만 날카롭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조용히 앉았다. 하경은 집안의 익숙한 구조를 그대로 따라 움직였다. 찬장을 열어 그릇을 꺼내고 미정이 자주 쓰던 프라이팬에 반찬을 데웠다. 식탁 위에 반찬들이 하나둘 놓이고 밥이 담긴 그릇이 재혁 앞에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입속으로 밥을 넘기는 순간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미정이 살아있을 때 매일같이 먹던 반찬이었다. 그 맛이었다.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들키기 싫어 그는 숟가락을 다시 내려놓았다. 하경은 맞은편에 앉지도 않았다. 부엌 쪽에서 가만히 기대어 서 있었고 그 모습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오래전 기억 속에서 본 듯한 장면 같았다. 예전에도 그랬다. 대학생이던 시절 자주 놀러와 식탁 한켠에서 언니와 형부의 식사를 바라보던 하경. 그녀는 늘 조심스러웠고 침묵을 잘 지켰고 그 눈빛은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듯했다. 재혁은 문득 그런 기억이 떠올랐다. 식사가 끝난 후 재혁이 싱크대에 그릇을 놓으려 하자 하경이 손을 내밀었다. 제가 할게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거지, 소리만 조용히 흐르는 거실에서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리고 조금은 위험했다. 하경은 그날 밤 늦게까지 머물렀다. 거실의 구석, 미정이 쓰던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재혁과 함께 드문드문 이야기를 나눴다. 미정의 학창시절 이야기, 세 자매 중 막내였던 하경이 어릴 적 자주 울던 일, 미정이 결혼할 때 던진 농담들, 그 모든 이야기는 지금 이 집에 없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조금씩 붙들어매는 실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하경이 일어섰다. 다음엔 국 좀 끓여올게요. 형부는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요. 그는 그제야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까지 배웅한 후 문이 닫히는 순간 재혁은 문득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다. 몇 분 전까지 아무도 없었던 집에서 그녀가 다시 나가자 고요가 아닌 공허가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 공허 속엔 미처 인정하지 못한 감정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익숙한 집,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천이 남아야만 따뜻한 곳. 그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추웠다. 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바람 끝엔 여전히 겨울에 찬 기운이 남아있었다. 강재혁은 창가에 앉아 미정의 유품을 하나씩 꺼내보며 시간을 보냈다. 낡은 머플러, 향이 바랜 로션,
몇 번쯤 읽었을 에세이책, 그리고 결혼 10주년 때 찍은 사진. 사진 속 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자신은 그 미소를 지켜주는 듯한 얼굴이었다. 사진 구석에 조심스럽게 서 있는 하경의 모습도 있었다. 당시에 그는 그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미정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밤 초인종이 울렸다. 누가 왔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문을 열자 하경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갑자기 추워져서요. 국 끓이다 형부 생각났어요. 재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하경은 익숙한 듯 부엌으로 향했다. 봉투 안에는 된장국이 담긴 밀폐 용기와 반찬 몇 가지가 들어 있었다. 재혁은 그녀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말이 없었지만 그 정성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경은 냄비에 국을 두고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그릇을 놓았다. 식사 안 하셨죠?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떠넣은 순간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미정이 자주 끓이던 그 맛이었다. 말없이 국을 마시는 그를 보며 하경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그 맛을 알고 있었다. 식사 후 재혁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하경이 나섰다. 제가 할게요. 그녀는 주방에 들어가 물을 틀고 조심스럽게 그릇을 닦았다. 부엌에 울리는 물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재혁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용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는 자신이 다시 혼자가 아니란 걸 어렴풋이 느꼈다. 하경은 설거지를 마친 후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맥주를 나누어 마셨다.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집중하지 않았다. 맥주 캔이 반쯤 비워질 무렵 재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괜찮았어요? 하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형부는요? 글쎄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하경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다. 이상하게 편했어요. 언니가 없는 집인데도 형부랑 있으면 그 공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예전의 것과 달랐다. 재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칼을 넘겼다. 손끝이 뺨에 닿자 하경의 눈이 지그시 감겼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기울였다. 처음 닿은 입술은 조심스러웠고 서로를 확인하려는 듯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입맞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여운은 침묵보다 길었다. 재혁은 하경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품 안에 몸을 맡겼다. 그 밤 둘은 같은 이불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불이 꺼진 방 안, 숨소리와 천만이 느껴지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들은 묻어둔 감정과 외로움을 교환했다. 그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고 순간의 충동만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피하지 못했던 감정의 무게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하경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재혁은 자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거실로 나가 작은 메모를 남겼다. 형부, 아니, 재혁 씨,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에 재혁이 눈을 떴다. 그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방 안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천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이불을 가만히 쥐고 눈을 감았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감정,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방 안엔 여전히 그녀의 향이 남아 있었다. 미정이 생전 쓰던 라벤더 섬유유연제와는 조금 다른 향, 더 은은하고 낯설고 그래서 오래 남는 냄새였다.
재혁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눈을 감았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남은 천은 천천히 식어갔고 그 위로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몸을 기댔다. 위로였고 도피였으며 동시에 분명한 욕망이었다.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다. 피할 수 있었지만 원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하경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문제도 답이 없었고 전화를 걸면 통화음만 길게 울렸다. 하경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볼까 하다가도 멈칫했다. 지금 그녀를 다시 만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윤하경. 미정이 부를 때처럼 담담하게 부르지 못했다. 그는 부엌 창가에 서서 텅 빈 싱크대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 그녀가 데워준 된장국의 냄비가 그대로 있었다. 씻지도 못하고 굳은 찌개 자국을 보며 그는 결국 뚜껑을 닫았다.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오후 늦게 유림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괜찮아? 아니야. 별일 없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유림이 짐작한 건 무엇일까? 아버지와 이모 사이에서 그 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그림이 얼마나 가까웠을지 그는 상상도 하기 싫었다. 그러나 감출 수도 없는 일이었다. 스스로 선택했고 받아들인 일이었다. 누군가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저지른 일이었기에 그는 더 무거웠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웠다. 방 안은 조용했고 불 꺼진 거실에는 TV 불빛만 어지럽게 깜빡이고 있었다. 누군가와 나눈 천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남은 건 그리움이었다. 그것은 미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 하경에 대한 감정이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었다. 부끄럽게도 그는 그리웠다. 그녀의 조용한 눈빛, 주저하는 손짓,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꼈던 따뜻한 청까지. 그 모든 게 기억 속에서 끈적하게 떠오르며 그를 붙들었다. 새벽녘, 그는 잠에서 깼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마셨다. 그 순간 문득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제 분리수거 하려다 버리지 못한 미정의 유품 봉투였다. 안에는 송을씨로 쓰인 메모 몇 장이 있었다. 재혁 씨에게 못 전한 말들이라는 제목. 그는 손을 떨며 첫 장을 펼쳤다. 하경이는 겉으론 강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린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제 감정을 그대로 흡수했어요. 저보다 더 상처받고 저보다 더 외로워했어요. 내가 없을 때 그 아이를 너무 혼자 두지 말아줘요. 그는 멈춰선 채 메모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미정은 알고 있었다. 하경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녀가 이 가족 안에서 어딘가 서성일 거란 걸. 그 예감이, 그 부탁이 지금의 상황을 너무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었다. 재혁은 눈을 감았다. 그 문장 하나가 마음속에 박혔다. 그 아이를 너무 혼자 두지 말아줘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셔츠를 갈아입고 차 키를 들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하경의 집 앞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그는 아파트 출입문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구겨지지 않게 접힌 채 들려 있었다. 어제 밤새 뒤척이며 10번은 넘게 읽었던 미정의 메모였다. 내용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지난 며칠간 재혁을 죄책감과 갈등 속에 가둬두었던 묵직한 감정을 서서히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다. 인터폰을 누르자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눌렀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누구세요? 나야. 하경 씨, 잠깐만 얼굴 볼 수 있을까? 긴 정적이 흘렀고 곧 도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살짝 열렸을 때 재혁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하경은 눈이 붓고 창백한 얼굴로 문가에 서 있었다. 며칠 만에 본 그녀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얼굴이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눈빛, 침묵으로 방어하는 자세. 그러나 그런 그녀를 본 순간 재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종이를 그녀에게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이거 미정이가 남긴 메모야. 너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하경은 천천히 종이를 받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종이를 펼친 그녀의 시선이 활자를 따라가며 멈췄다.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숨을 들이켠 뒤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마침내 작게 말했다. 언니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응. 내가 아니었어도 널 혼자 두지 말라고 했어. 나보다 네 외로움을 더 오래 본 사람은 미정이었나 봐. 하경은 침묵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지. 나도 그래. 그는 천천히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하경은 손을 빼지도 잡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속삭였다. 형부, 아니, 이젠 형부라고 부르기도 애매하죠. 하경 씨,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그날 밤 내가 원했던 건 위로나 온기 때문이 아니야. 그냥 너였어. 하경은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금이 가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건 언니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고 진짜 감정이에요?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미정이 없어졌다는 사실보다 너를 잃는 게 더 무서웠어.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미정이 남긴 메모 속 한 줄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그 아이를 너무 혼자 두지 말아줘요. 자신이 외로웠다는 걸, 사랑받고 싶었다는 걸, 죄의식에 가려 말하지 못했던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다. 하경은 이내 입을 열었다. 그럼 날 붙잡아요. 진짜로. 재혁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엔 서로의 천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흔들리는 위로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서로를 선택하는 포옹이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바라보았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부드러운 빛이 두 사람의 어깨에 걸쳤고 그 따뜻한 정적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눈물로 번지는 웃음이었지만 확실한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하경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씩 천천히 돌아왔고 재혁은 그 발걸음을 기다리듯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다. 처음 며칠은 점심을 함께 먹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금요일 저녁엔 반찬을 들고 왔고 주말엔 유림이 기숙사에 간 틈을 타 이틀을 머물렀다. 그 시간은 조용했고 불편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자연스러웠다. 마치 미정이 있던 시절처럼 정돈된 일상이 아닌 누구의 감정에도 침범하지 않는 고요한 호흡처럼 서로를 받아들였다. 하경은 미정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다. 재혁 역시 그대로 두었다. 그들은 미정의 자리를 지우지 않은 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하경은 책장을 정리하다가 미정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펼치지 않고 조심스레 책꽂이에 다시 꽂는 그녀의 손끝을 재혁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남겨진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곁에 있는 것뿐이었다. 비 오는 날이었다. 하경은 재혁의 집에 와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그의 옆에 앉았다. 벽에 기대고 앉은 그녀는 말없이 손톱을 깎고 있었고 재혁은 소파에 앉아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렇게 다시 오는 거
무섭지 않아요? 하경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무서웠는데 더는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팔을 얹었다. 하경은 몸을 기대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그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다. 그 작은 접촉 하나로 둘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가까워졌다. 그러나 늘 조용히 흐를 수만은 없었다. 그들의 일상에 다시 유림이 돌아왔다. 딸은 언제부터인가 집 안 공기에 미묘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모의 슬리퍼가 현관에 있는 것을 보았고 냉장고에 정갈하게 놓인 반찬통에서 이모의 손길을 알아보았다.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 이모 요즘 자주 오셔? 재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밥도 해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유림은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 된장찌개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일어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짧고 날카로운 파문처럼 식탁 위를 가로질렀다. 그날 밤 하경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방 안조명을 끄고 이불 속에 누운 그녀는 오랜만에 죄책감이란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믿고 있었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선택이었다. 피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마주한 감정이었다. 재혁은 침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유림한테는 천천히 말하자. 우리가 괜찮다는 걸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하경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약속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확신을 원하지 않았다. 다만 무너지지 않을 믿음을 조금씩 쌓아가는 중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은 채 잠들었다. 창밖에선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흔들림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멈추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고 유림은 수업을 마치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기말고사가 끝난 참이라 짐을 정리할 겸 집에 들러 하루 쉬고 가려던 참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조리도구가 부딪히는 소리와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곧 긴장으로 바뀌었다. 부엌에 선 사람은 엄마가 아닌 엄마의 여동생 윤하경이었다. 하경은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유림을 맞았다. 왔구나. 밥 안 먹었지? 된장국 끓였어. 유림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도 하경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 말투, 표정,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더 낯설었다. 몇 분 뒤 식탁 앞에 앉은 유림은 말없이 밥을 입에 넣었다. 된장국의 맛은 어릴 적 기억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맛이 목에 걸리는 건 국물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유림은 조용히 물었다. 이모 요즘 아빠랑 자주 봐요? 하경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같이 밥도 먹고 집안일도 좀 돕고. 언제부터요? 며칠 전부터, 아니 그보다 좀 전부터 아빠랑 이모랑 혹시 같이 자요? 그 말이 끝나자 공간의 온도가 변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하경의 손이 작게 떨렸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림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유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엄마 죽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하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유림을 바라보았지만 눈을 마주칠 수는 없었다. 유림의 눈에 맺힌 울음은 분노보다는 배신에 가까웠다. 그 눈빛은 어른들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유림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날 엄마 돌아가신 날 이모도 같이 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 자리에 앉아 있어요. 유림아, 이모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난 알아요. 그래서 더 속상해요. 다 아는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정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오히려 언제나 미정과는 달랐던 자신이기에 재혁 곁에 있다는 것이 가능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유림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지금 그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유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가볍게 들렸다. 하경은 조용히 식탁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물이 식어가는 동안 그녀는 젓가락을 놓지도 못했다. 감정의 문턱에 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이 또 다른 상처를 낳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다. 저녁이 깊어질 무렵 재혁이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있는 하경을 보고 그는 무언가 단번에 눈치챘다. 그녀의 눈가에 번져있는 미세한 얼룩,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밥상, 그리고 그 침묵. 유림이 왔었어요. 하경이 말했다. 다 알아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울었다는 걸 굳이 묻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하경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진짜 괜찮은 걸까요? 재혁은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지게 만들면 돼요, 내가. 그 말은 위로도 아니고 다짐도 아니었다. 다만 그가 하경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같은 자리에 앉았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함께 버티기로 한 사람들처럼 며칠간 유림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메시지 하나 없이 기숙사에 머물렀고 재혁이 보내는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에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아 무시하는 건지 아예 보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재혁은 무력한 마음으로 그녀의 부재를 견디고 있었고 하경은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저녁마다 찾아오던 그녀의 발걸음은 멈췄고 전화도 뜸해졌다. 두 사람은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유림이 집으로 돌아왔다. 말없이 들어온 그녀는 평소와 달리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재혁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잠시 멈췄다. 말없이 두 눈이 마주쳤고 그 정적은 지난 며칠간의 침묵보다 더 무거웠다. 얘기 좀 해요, 아빠. 재혁은 조용히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유림의 눈빛은 단단했고 물러서지 않았다. 진짜예요? 이모랑 그런 사이 맞아요? 재혁은 피하지 않았다. 딱 한 번 짧게 눈을 감은 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맞아. 유림의 눈이 약간 흔들렸다. 숨을 들이쉬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모는 엄마 동생이에요.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떨리지 않았다. 알아. 그래서 더 힘들었고, 더 숨기고 싶었고, 더 후회했어. 그런데도 그 아이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 유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엄마가 떠난 이후로 그냥 나는 멈춰 있었어. 하경이는 그 멈춘 시간을 다시 걷게 해준 사람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가 아니라 실망으로 눈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엄마랑 아빠가 마지막까지 서로만 바라보던 게 좋았어요. 그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 마지막까지도. 하지만 그게 끝난 지금 남겨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하경이 덕분에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웃고 다시 말하게 됐어. 그래서 사랑해요?
이모를? 재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응, 사랑해. 그 짧은 대답에 유림은 작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돌렸다. 당장 이해할 수는 없었다. 받아들이기엔 너무 빠르고 너무 복잡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 맺힌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것은 미정이 죽은 날 이후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표정이었다. 잠시 후 유림이 조용히 일어섰다. 방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이해. 안 돼요. 근데 언젠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그 말은 용서도 수용도 아니었다. 재혁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자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세상이 다시 피어나는 계절 속에서 그는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자신과 딸, 그리고 하경. 세 사람 모두가 걸어야 할 길이었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단단한 이유가 되어야 했다. 그날 밤, 그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유림이랑 얘기했어. 나한테 다시 와줬으면 해. 잠시 후 도착한 답장. 나도 형부가 아니라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며칠이 흘렀다. 유림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지만 더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식탁에 나란히 앉지는 않았지만 같은 집에 머물렀고 문을 세게 닫지도 않았으며 말은 적었지만 인사만큼은 잊지 않았다. 그 변화는 아주 작고 더뎠지만 재혁과 하경은 그 속도를 존중했다. 상처는 시간을 요구했고 그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일이야말로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사랑이라는 걸 둘은 알고 있었다. 하경은 다시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유림이 있는 날에는 거실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부엌에서 반찬만 놓고 돌아갔다. 어느 날 그녀가 나가려던 순간 유림과 마주쳤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유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모, 잠깐만요. 하경은 멈춰 섰다. 유림의 표정엔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원망도 질책도 아닌 무언가를 꺼내려는 결심 같은 표정. 엄마가 생전에 이모는 늘 혼자서 참는다고 했어요. 세 자매 중에 가장 어른스럽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림은 작게 숨을 들이쉬고 말끝을 덧붙였다.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엄마 자리에 들어오려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란 거.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하경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본 채 서 있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오해와 두려움이 그 짧은 시선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 식탁에 앉았다. 미정이 생전에 자주 하던 미역국이 있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미정의 생일이었다. 하경은 조용히 말했다.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너무 빨리 떠나서 미안하다고 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잘 살라고 꼭 그렇게 말했을 거야. 유림은 말없이 국을 떠먹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게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을 끝까지 마쳤다. 몇 달 뒤 초여름이 시작되던 무렵 작은 정원이 딸린 마당집으로 세 사람은 이사했다.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다. 유림은 종종 학교에서 친구들을 초대했고 하경은 마당에서 꽃을 가꾸었으며 재혁은 토요일이면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 모든 일상이 특별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소중했다. 어느 날 유림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냈다. 사진 하나 찍어요. 가족 사진. 재혁은 하경과 마주보며 웃었다. 셋은 나란히 섰고 셔터가 눌리는 찰칵 소리와 함께 시간이 조용히 찍혔다.
하얀 여백 위에 인화된 사진엔 밝게 웃는 유림과 그 옆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 안엔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하늘은 봄과 여름이 맞닿은 계절처럼 맑고 따뜻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